안녕하세요. 지금 전세가 경제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아마 줄다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쪽에서는 성장이, 다른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서로 밧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엄청난 힘겨루기에서 과연 누가 이기게 될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 시장의 모든 스토리는 사실 이 두 가지 거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러다 경기가 너무 확 식어버리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이 물가는 도대체 언제쯤 잡히는 거야? 하는 불안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두 힘이 시장을 양쪽으로 잡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난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바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상황이 꽤 심각했습니다. 코스피가 일주일 만에 무려 4%나 빠졌고요. 미국 증시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빠졌냐고요? 시장을 짓누른 건 바로 AI 주식 거품 논란, 그리고 앞으로 중앙은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는 이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만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외환시장에서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이 심리적 저항선을 뚫어버린 거죠. 아, 시장이 정말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신호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불안에 떨었을까요? 그 이유를 파고들어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언제 내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둘째는 엔비디아 같은 AI 주식들,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냐는 거품 걱정. 근데요, 이 모든 불안감을 증폭시킨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을 만한 데이터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 데이터가 없다는 문제, 여기에 드디어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 셧다운이 끝나면서 굳게 닫혔던 정부의 창고문이 다시 열리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었냐면요. 무려 43일입니다. 43일 동안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제대로 된 경제 지표 하나 없이 말 그대로 깜깜한 안개 속을 걸어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셧다운이 끝났다고 이제 다 해결됐다 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게 아닙니다. 시계열 손실이라는 복병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데 중간에 몇 편을 통째로 못 본 거예요. 그럼 지금 주인공들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데이터로 똑같습니다. 중간이 뚝 끊겨버려서 지금 나오는 숫자가 과거랑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 데이터가 막 쏟아져 나올 텐데 과연 이 숫자들을 100% 믿고 우리가 중요한 결정 내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시장이 맞닥뜨린 새로운 딜레마인 셈이죠. 자, 이렇게 데이터마저도 100%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럼 우린 뭘 봐야 할까요? 결국 모두의 눈과 귀는 이 줄다리기의 심판, 바로 중앙은행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연준,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죠. 먼저 미국 연준을 보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최근에 공개된 회의록을 보니까 아직 인플레이션이랑 싸움 안 끝났어. 이걸 아주 분명히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이제 금리 내리겠지 하고 기대했던 분위기에 참으로 확 견딘 거죠. 우리나라 한국은행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복잡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자니 가뜩이나 힘든 소비랑 내수 경기가 더 얼어붙을 것 같고, 그렇다고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자니 다시 들썩이는 부동산 가격이랑 환율이 너무 걱정되는 겁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문장 하나가 지금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 총재들의 머릿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경기 둔화라는 위험과 인플레이션 지속이라는 위험, 이 두 가지 위험 사이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자, 그럼 이 끝이 안 보이는 줄다리기,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까요? 그 향방을 가를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GDP, 그리고 연준이 물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PCE 데이터가 나옵니다. 둘째,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얼마나 열었는지 알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판매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 세 가지 결과에 따라서 줄다리기의 방향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릴 겁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미국 경제 아직도 뜨겁네 이렇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걱정이 다시 커지면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가 될 거고요. 반대로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식고 있네? 이런 신호가 잡히면 이제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강해지겠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성장과 인플레이션, 이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과연 어느 쪽이 먼저 무릎을 꿇게 될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숫자들은요,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겁니다. 모두가 주목해야 할 시간입니다. 한 주 만에 주가 지수가 4% 가까이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0원을 뚫는 걸 보면서 정말 심장이 철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랬을 겁니다. 지난주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글로벌 경제가 그야말로 아찔한 롤러코스터를 탔죠. 네, 방향을 예측하기가 정말 힘든, 뭐랄까 안개 속 같은 시장이었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한 주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 명확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국내외 경제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 이 어지러웠던 지난주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보고 그렇죠. 다가오는 한 주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그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흥미로운 세 가지 큰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닫혔던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 창구가 43일 만에 다시 열렸는데 이게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니었다는 점. 네. 둘째는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AI 주식 열풍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을 앞두고 정말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점이에요. 그 세 가지 흐름 중에서 시장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던 건 역시 미국 쪽 얘기겠죠. 아무래도요. 지난주 되짚어보기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까요? 다우, S&P 500, 나스닥 지수가 주 초부터 줄줄이 하락했는데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하락이 눈에 띄었어요. 맞아요.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었죠. 아, 역시 엔비디아군요. 네, AI 붐을 이끌면서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거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랬던 거예요. 여기에 연준, 그러니까 페드가 금리 인하에 대해 계속 신중한 태도를 보이니까 고금리 시대가 생각보다 더 길어지겠구나 하는 경계심까지 더해졌죠. 그런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43일간 이어졌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처음엔 다들 반기는 분위기 아니었나요? 당연하죠. 그동안 깜깜이었던 고용이나 물가 같은 핵심 지표들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물론이죠.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이 컸어요. 게이트 없이 감으로만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으니까요. 그럼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함정이었어요. 시장의 기대와 달리 자료들을 보면 데이터 공백이라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데이터가 다시 나온다는데 왜 더 불안해하는 거죠? 43일 동안 멈춰있던 기계를 갑자기 돌린다고 해서 바로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셧다운 기간 동안 일부 소비자 물가지수 CPI 항목 같은 건 데이터 수집 자체가 원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아, 통계라는 건 일관성과 연속성이 생명인데 중간에 이가 빠진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표될 숫자들 뒤에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별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야 해요. 별표요? 네. 이 데이터는 일부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아, 이건 생각도 못했네요.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숫자가 나와도 100% 믿을 수가 없으니 오히려 혼란만 더 커지는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라는 새로운 종류의 불확실성이 생긴 셈이죠. 이게 지난주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숨은 요인 중 하나였어요. 경제 아직 탄탄하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곧 둔화될 거다라고 경고하는데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지금 글로벌 경제가 마주한 핵심 딜레마예요. 딜레마요? 네, 성장 둔화라는 공포와 인플레이션이라는 유령이 서로 싸우고 있는 형국이죠.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처럼 일부 데이터는 여전히 좋게 나오니까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거야 라는 낙관론이 힘을 얻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아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의 고금리 충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고 봐요. 아, 특히 유럽이나 영국 쪽 데이터를 보면 물가는 조금씩 잡히는 것 같은데 고용시장이 식어가는 등 경기 둔화 신호가 더 뚜렷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정말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야 하는 거의 고개 운전을 하는 기분일 거예요. 미국과 유럽이 그런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한국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변동성이 정말 컸죠.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2% 가까이 올랐다가 바로 다음 날 3% 넘게 폭락하는 걸 보면서 정말 간담이 서늘했어요. 결국 한 주 동안 4% 가까이 하락했죠.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AI 주식 고평가 논란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그대로 직격탄을 날린 거죠. 아, 직격탄을 맞았군요. 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시장 전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환율은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었는데 보내주신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짚었더라고요.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보통 주가가 오르면 워낙 가치도 같이 올라서 환율이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주가가 오르는 날에도 환율이 같이 오르는 이상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원화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는 구조적인 신호일 수 있어서 더 우려스러워요. 기초 체력이요? 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급 쏠림 현상이에요. 수급 쏠림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마치 좁은 문으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빠져나가려는 것과 같아요. 아, 지금 외환 시장에는 달러를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에요.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가져와서 원화로 바꿔야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데 네.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 달러를 그냥 가지고 있으려는 심리가 강해진 거죠. 그렇군요. 여기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 거라는 전망, 또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겹치면서 원화 가치를 계속 짓누르고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 외환 당국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와,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국내외에서 파도처럼 많은 일이 있었네요. 지난주가 이렇게 혼란스러웠으니 다가오는 주는 정말 방향성이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번 주는 셧다운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제대로 된 경제 성적표가 나오는 주간이라서 평소보다 지표 하나하나에 실리는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요. 아, 그렇죠. 시장이 그동안 목마르게 기다려온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뭐니 해도 27일 목요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대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죠.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전문가의 72%가 현재 기준금리인 2.50% 동결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72%면 거의 네, 사실상 동결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번 금통위의 진짜 관전 포인트는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가 아니에요. 그럼 뭘 봐야 하는 건가요?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해요. 하나는 회의 직후에 발표될 2025년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내놓을 미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예요. 이 두 가지가 앞으로 몇 달간의 시장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사실 성장률 전망치가 1.6%에서 1.8%로 바뀌는 게 저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는 왜 그렇게 큰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그 미세한 숫자 차이가 한국은행의 경기 인식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바로미터이기 때문이에요. 바로미터요? 만약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을 1.8%나 2%처럼 꽤 큰 폭으로 올린다면 그건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으니 굳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할 필요는 없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아, 그런 의미가 있군요. 반대로 전망치를 유지하거나 낮추면 그 반대 신호가 되겠죠.
동시에 지금 한국은행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요. 다시 들썩이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나 1,400원대 후반의 높은 환율을 생각하면 금리를 섣불리 내릴 수 없고요. 네, 그렇죠. 반대로 여전히 차갑게 식어있는 내수 소비를 생각하면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정말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이 딜레마 속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지에 따라 시장이 천국과 지옥으로 오갈 수 있어요. 정말 시장이 총재의 입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겠네요. 이제 미국으로 가보죠. 미국은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어서 좀 한가한 한 주가 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맞아요. 연휴 분위기에 마냥 취해 있을 수만은 없는 주간이에요. 아, 그래요? 연휴 직전인 26일 수요일에 정말 중요한 지표들이 한꺼번에 발표되거든요. 그중에서도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와 10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지수가 가장 중요해요. PCE 물가지수가 연준이 CPI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지표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둘 다 물가지표인데 차이가 뭐죠? 아, 좋은 질문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 CPI는 소비자들이 주로 사는 품목들을 정해놓고 그 가격 변화만 보는 고정된 장바구니 같은 거예요. 고정된 장바구니. 네, 반면 PCE는 소비자들이 비싸진 품목 대신 대체해서 사는 것까지 반영하는 유연한 장바구니에 가까워요. 아, 유연한 장바구니. 예를 들어 소고기 값이 너무 오르면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더 사 먹는 변화까지 담아내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PCE가 실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믿고 통화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아, 훨씬 현실적인 지표군요. 그럼 이번에 발표되는 PCE와 GDP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건 연말 시장의 분위기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수 있어요. 분수령이요? 네, 만약 PCE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끈적하게 남아있다는 뜻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반대로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시장이 위험자선에서 발을 빼려고 할 거고요. 이 두 가지 지표가 과연 연착륙이라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지지해 줄지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악몽에 더 가까워질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잖아요. 이건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소비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겠네요. 그렇죠. 연말 쇼핑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 소비 심리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아,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에 지친 미국인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과연 이번 쇼핑 시즌에 얼마나 돈을 쓸지가 기업들의 4분기 실적과 직결돼요. 그렇겠네요. 단순히 물건이 몇 개 팔렸나를 넘어서 사람들이 여전히 비싼 가전제품이나 명품을 사는지 아니면 생필품 위주로만 소비하는지 그 소비의 질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아, 소비의 질이요? 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라는 심장이 얼마나 건강하게 뛰고 있는지 확인하는 날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지난주는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와 AI 거품에 대한 우려라는 짙은 안개 속에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한 주였어요. 네, 그랬죠. 그리고 다가오는 주는 한국은행 총재의 입과 미국의 핵심 경제 지표를 통해 그 안개의 방향을 가늠해 보려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결국 성장을 지킬 것이냐 물가를 잡을 것이냐는 풀기 힘든 숙제를 앞에 두고 각국 중앙은행과 시장 참여자들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하는 모습이에요. 다만 지난주와의 차이점이라면 이제는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망과 걱정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점이죠. 불확실성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불확실성의 실체를 확인할 단서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는 시점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 있는 AI에 대해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에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했거든요. 어떤 건가요? AI 열풍이 단순히 기술주 주가만 오리는 게 아니라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런데 이 늘어난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고 전선을 더 깔아야 하잖아요. 이게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직접적으로 밀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가장 최첨단 디지털 기술인 AI가 결국 전기나 구리 같은 아주 현실적이고 구식인 자원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역설적인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AI 관련 뉴스를 보실 때 이 기술이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미래적인 질문을 넘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이 거대한 디지털 골드러시라 치러야 할 실제 경제적 비용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 경제는 그 청구서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이요.